빗줄기가 강민준의 낡은 방 창문을 사정없이 때렸다. 창문 밖은 이미 어둠에 잠겨 있었고 빗소리는 마치 그의 다친 마음속에서 울리는 비명처럼 들렸다. 그는 침대 끝에 앉아 멍하니 빗소리를 듣고 있었다. 3년 전, 그날도 이처럼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밤이었다. 아내와 어린 아들이 탄차가 불어난 강물에 휩쓸려 가는 것을 그는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 그들은 차가운 강물 속으로 가라앉았다. 그날 이후 민준의 삶은 멈춰버렸다. 한때 촉망받던 형사였던 그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도시를 떠나 강가의 작은 마을에 칩거했다. 그의 유일한 일과는 밤마다 강가를 따라 순찰을 도는 것이었다. 그것은 일종의 속죄 의식과도 같았다. 자신이 지키지 못한 가족에 대한, 그리고 그날에 무력했던 자신에 대한 벌이었다. 강물은 언제나 그에게 깊은 공포와 죄책감을 안겨주었다. 물결치는 강물은 마치 그의 아내와 아들의 마지막 숨결처럼 느껴졌고, 물안개는 그들의 희미한 형상처럼 보였다. 그는 강에 가까이 가는 것을 극도로 꺼려했지만 동시에 강을 벗어날 수도 없었다. 강은 그의 모든 악몽의 시작이자 어쩌면 끝이 될지도 모르는 미지의 공간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미친 강 형사라고 불렀다. 그들은 그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했고 그가 밤마다 강가를 헤매는 것을 기이하게 여겼다. 몇몇은 그가 아내와 아들을 잃은 충격으로 정신이 나갔다고 수군거렸다. 그들의 시선은 민준의 마음을 더욱 굳게 닫게 만들었다. 그는 더 이상 타인의 시선이나 판단에 신경 쓰지 않았다. 오직 강만이 그의 침묵을 받아주었다. 그날 밤도 평소와 다름없이 강물은 거친 숨을 내쉬고 있었다. 빗줄기는 굵어졌고 바람은 나뭇가지들을 사정없이 흔들었다. 강물은 흙탕물로 변해 거세게 불어났다. 민주는 두툼한 비옷을 걸치고 손전등을 든 채 강가를 따라 걷고 있었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익숙한 듯 능숙하게 진흙투성이 길을 헤쳐나갔다. 그는 강가의 위험 표지판들을 확인하고 강둑이 무너지지는 않았는지 살폈다. 이것이 그의 유일한 목적이었다. 스스로를 이 위험한 경계에 몰아넣는 것, 그 경계에서 가족의 흔적을 찾는 것. 그때였다. 멀리서 희미한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민준의 심장이 순간 멎는 듯했다. 그는 환청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비명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섞여 들려왔다. 민준은 본능적으로 소리가 나는 쪽으로 몸을 돌렸다. 강물은 그의 눈앞에서 거대한 괴물처럼 포효하고 있었다. 그의 손전등 불빛이 강물 위를 비추자 그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다. 강물 위에는 낡은 요람 하나가 위태롭게 떠 있었다. 요람 안에는 작은 생명체가 필사적으로 울고 있었다. 갓난아기였다. 강물은 요람을 사정없이 흔들었고 요람은 금방이라도 뒤집힐 듯 위태로워 보였다. 민준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과거에 악몽이 되살아나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또다시 눈앞에서 생명이 위협받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얼어붙은 듯 움직일 수 없었다. 그날의 무력감이 다시 그의 전신을 휘감았다. 그의 발은 땅에 박힌 듯 떨어지지 않았다. 그 순간 그림자처럼 어둠 속에 숨어있던 존재가 민준의 시야에 들어왔다. 커다란 몸집의 개 한 마리였다. 털은 젖어 있었고 눈빛은 경계심으로 가득했다. 마을 사람들이 흉흉하게 소문내던 그 개였다. 검은 그림자라고 불리던 개. 그 개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오지 않았고 항상 숲과 강가 주변을 배회하며 먹이를 찾아다녔다. 사람들은 그 개가 불길한 기운을 가지고 있으며 가까이 가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고 믿었다.
몇몇 주민은 그 개가 사람을 공격한 적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모두가 그 개를 피했다. 그 개는 마을 사람들의 증오와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그 개는 민준을 힐끗 보더니 갑자기 몸을 웅크렸다. 그리고는 아무런 망설임 없이 거친 강물 속으로 뛰어들었다. 민준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마을 사람들이 그토록 두려워하던 개가 미친 듯이 포효하는 강물 속으로 뛰어든 것이다. 아기를 구하기 위해 그 순간 민준의 마음속에서 잊고 지냈던 무언가가 터져 나오는 듯했다. 그것은 그의 내면에 잠들어 있던 형사의 본능이자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순수한 열망이었다. 그의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다. 민준은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다. 그는 전 먹던 힘까지 쥐어짜 강물 속으로 뛰어들었다. 차가운 강물이 그의 몸을 휘감았다. 물살은 거셌고 그는 몇 번이나 균형을 잃고 쓰러질 뻔했다. 그러나 그의 눈은 오직 요람을 향해 있었다. 그는 팔을 뻗어 요람을 잡으려 했지만 물살은 요람을 계속해서 멀리 밀어냈다. 민준은 필사적으로 헤엄쳤다. 그의 폐는 터질 듯 아팠고 그의 몸은 차가운 강물에 마비되는 듯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할 수 없었다. 이 작은 생명을 살려야 했다. 이것이 어쩌면 그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랐다. 가족을 지키지 못했던 죄책감을 씻어낼 수 있는 유일한 기회. 그때 먼저 강물에 뛰어들었던 개가 요람에 도달했다. 개는 조심스럽게 요람을 입에 물고 강가로 끌어당기기 시작했다. 개의 움직임은 놀랍도록 능숙하고 침착했다. 마치 이런 상황에 익숙한 듯 개는 요람을 강둑 가까이로 끌고 왔고 민준은 마지막 힘을 다해 요람을 강둑 위로 끌어올렸다. 요람 안의 아기는 여전히 울고 있었다. 아기의 울음소리는 민준의 귀에 희망의 노래처럼 들렸다. 민준은 아기를 품에 안았다. 아기의 몸은 차가웠지만 아기의 작은 심장은 규칙적으로 뛰고 있었다. 아기의 작은 손이 민준의 옷자락을 꼭 잡았다. 그 순간 민준의 눈가에는 뜨거운 눈물이 맺혔다. 그는 아기를 품에 안고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 그의 곁에는 털이 젖은 개가 조용히 앉아 있었다. 개의 눈빛은 여전히 깊고 알 수 없는 빛을 담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안도감과 만족감이 서려 있었다. 마치 임무를 완수한 영웅처럼 뒤늦게 마을 사람들이 강가로 달려왔다. 그들은 비를 맞으며 강물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공포와 무력감이 가득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눈앞에서 벌어진 기적 같은 상황에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못했다. 민준은 그들의 시선 속에서 자신과 같은 무력감을 보았다. 그러나 이제 민준은 더 이상 무력하지 않았다. 그는 생명을 구했다. 개와 함께 마을 사람들은 민준과 아기를 번갈아 보았다. 그들은 민준이 강물에 뛰어들었을 때도 개가 아기를 구했을 때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무력함에 부끄러움을 느꼈다. 그들은 민준에게 다가와 안부를 물었고 아기의 상태를 확인했다. 그러나 그들의 눈빛에는 여전히 민준과 개에 대한 미묘한 경계심이 남아 있었다. 특히 개에 대한 두려움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 듯했다. 민준은 아기를 품에 안고 오두막으로 향했다. 젖은 개는 민준의 뒤를 조용히 따랐다. 개는 이전과는 다르게 민준에게서 떨어지지 않으려 했다. 마치 민준과 아기를 자신의 새로운 임무로 받아들인 듯 민준은 개를 힐끗 보았다. 개의 눈빛은 여전히 알 수 없었지만 그 안에는 묘한 신뢰와 애정이 담겨 있었다. 민준은 개의 정체를 알 수 없었다. 이 개는 누구일까? 왜 아기를 구하러 뛰어들었을까? 그리고 왜 자신을 따르는 걸까? 수많은 의문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러나 지금은 아기를 돌보는 것이 우선이었다. 오두막 안은 춥고 습했다. 민주는 마른 천으로 아기의 몸을 조심스럽게 닦아주고 자신의 낡은 담요로 아기를 감쌌다. 아기는 민준의 품속에서 편안한 듯 잠이 들었다. 아기의 작은 숨소리는 민준의 귀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처럼 들렸다. 민준은 아기의 작은 손을 잡았다. 아기의 손은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그 순간 민준의 마음속에서 굳게 닫혔던 문이 완전히 열리는 듯했다. 그는 아기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짓는 진정한 미소였다. 걔는 오두막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민준과 아기를 지켜보고 있었다. 걔의 눈빛은 여전히 깊었지만 그 안에는 이전과는 다른 따뜻함이 담겨 있었다. 민준은 걔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다. 걔는 처음에는 망설이는 듯했지만 이내 민준의 손에 자신의 머리를 기댔다. 걔의 털은 부드러웠고 걔의 천은 따뜻했다. 민준은 걔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의 목소리는 감격으로 떨렸다. 걔는 민준의 손에 얼굴을 비비며 애정을 표현했다. 민준은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곁에는 작은 생명과 든든한 동반자가 있었다. 그들은 모두 강물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존재들이었다. 그들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운명이었다. 민준은 어쩌면 이 아기와 개의 등장이 자신에게 주어진 두 번째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 그러나 그의 마음속 한구석에는 여전히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남아 있었다. 이 아기는 누구일까? 왜 이 위험한 강물에 버려진 것일까? 그리고 이 개는 왜 그토록 아기를 지키려 했던 것일까? 이 모든 것들이 단순한 우연일까? 민준은 알 수 없었다. 그는 그날 밤 자신의 삶이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갈 것임을 직감했다. 새벽이 되자 비는 그쳤지만 강물은 여전히 거친 숨을 내쉬고 있었다. 민준은 아기를 품에 안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강물은 그의 눈앞에서 거대한 비밀을 품고 있는 듯했다. 그는 이 비밀을 풀어야 했다. 아기를 위해, 그리고 자신을 위해. 아침 해가 오두막 창문을 통해 희미하게 스며들었다. 빗소리는 멎었지만 세상은 여전히 축축한 침묵 속에 잠겨 있었다. 강민주는 밤새도록 잠 못 이루고 아기를 품에 안고 있었다. 아기의 규칙적인 숨소리는 그의 굳었던 마음을 조금씩 녹이는 듯했다. 아기는 여전히 그의 품속에서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다. 아기의 작은 얼굴은 마치 천사 같았다. 민주는 아기의 작고 부드러운 손을 만지작거렸다. 이 작은 생명이 그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오두막 구석에 웅크리고 있던 개는 민준이 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다. 개의 눈빛은 여전히 깊고 알 수 없는 빛을 담고 있었지만 밤새 민준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듯 미묘한 안도감이 서려 있었다. 민준은 개에게 시선을 돌렸다. 어젯밤, 이 개가 아니었다면 아기는 차가운 강물 속으로 사라졌을 것이다. 이 개는 누구일까? 왜 그토록 아기를 지키려 했던 것일까? 민준은 개를 향해 조용히 손을 내밀었다. 개는 망설임 없이 민준의 손에 자신의 머리를 기댔다. 개의 털은 젖어 있었지만 개의 천은 따뜻했다. 민준은 개의 턱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개는 그의 손길에 만족하는 듯 눈을 감았다. 민준은 아기와 개를 위해 따뜻한 물을 끓였다. 아기를 조심스럽게 씻기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혔다. 낡은 오두막에는
아기의 작고 고운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아기는 배가 고팠는지 작은 입을 뻐끔거렸다. 민주는 아기를 어떻게 먹여야 할지 몰라 당황했다. 그는 도시에서 혼자 지내온 지 오래였고 아이를 돌본 경험은 전무했다. 그때 문득 며칠 전 김할머니가 건네준 작은 우유병과 분유가 떠올랐다. 김할머니는 마을의 유일한 상점을 운영하는 분이었다. 할머니는 늘 민준을 걱정했고 가끔씩 민준의 오두막에 찾아와 먹을 것을 건네주곤 했다. 민준은 김할머니에게 받은 분유를 조심스럽게 타서 아기에게 먹였다. 아기는 허겁지겁 분유를 빨았다. 아기가 분유를 다 마시고 만족스러운 듯 잠이 들자 민준은 비로소 안도감을 느꼈다. 걔는 오두막 문 밖에서 민준과 아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민준은 걔에게도 먹을 것을 주었다. 걔는 허겁지겁 음식을 먹었지만 민준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민준은 걔에게 멍멍아 하고 불렀다. 걔는 민준의 목소리에 반응하듯 꼬리를 흔들었다. 민준은 걔에게 특별한 이름을 지어주고 싶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이 개는 생명을 구한 영웅이자 자신에게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 준 존재였다. 민준은 개의 눈빛을 다시 보았다. 깊고 영리하며 슬픔과 함께 어떤 결의가 서려 있는 듯한 눈빛. 문득 그의 머릿속에 푸른이라는 단어가 떠올랐다. 푸른 강물, 푸른 하늘, 그리고 푸른 희망. 민준은 개에게 푸르마 하고 불렀다. 개는 민준의 목소리에 반응하듯 고개를 들고 민준을 바라보았다. 민준은 푸름이라는 이름이 개에게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다. 푸름이는 그날 이후 민준과 아기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푸름이는 아기가 잠들어 있을 때면 오두막 문 앞에서 아기를 지켰고 민준이 숲이나 강가에 나갈 때면 항상 민준의 곁을 지켰다. 푸름이는 낯선 사람이 오두막에 접근하면 으르렁거리며 경계심을 드러냈지만 민준과 아기에게는 더없이 온순하고 다정했다. 민준은 푸름이의 행동에서 묘한 일관성을 발견했다. 푸름이는 단순히 민준과 아기에게 정이 든 것이 아니었다. 마치 어떤 임무를 수행하는 듯한 또는 누군가를 지켜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듯했다. 민준은 아기와 푸름이와 함께 지내면서 점차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지 않았다. 아기의 웃음소리는 그의 마음속 어둠을 몰아냈고 푸름이의 든든한 존재감은 그에게 안정감을 주었다. 민준은 아기에게 하늘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하늘이의 존재는 민준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하늘이를 위해 살아가야 할 이유를 찾았다. 그러나 민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남아있었다. 이 작은 아기는 대체 누구일까? 왜 강물에 버려진 것일까? 그리고 푸름이는 왜 그토록 이 아기를 지키려 했던 것일까? 민준은 자신의 과거와 이 아기의 운명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감을 느꼈다. 그는 아기의 작은 옷가지에서 낡고 빛바랜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부부와 어린아이가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민준은 사진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사진 속 남자와 여자는 그의 아내와 그가 알지 못하는 낯선 남자였다. 그리고 그들 품에 안겨 있는 아이는 어딘가 하늘이를 닮아 있었다. 민준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이 사진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그의 아내가 이 아이와 관련이 있는 걸까? 민준은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그날 밤, 민준은 낯선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는 3년 전 그날의 사고 현장에 서 있었다. 빗줄기는 사정없이 쏟아졌고 강물은 거친 숨을 내쉬었다. 그의 차가
강물 속으로 가라앉는 순간 그는 희미한 형체를 보았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그의 차 주변에 서 있었다. 그들은 민준의 차가 강물에 잠기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손에는 익숙한 로고가 새겨진 가방이 들려 있었다. 생명공학연구소의 로고였다. 민준은 쏘스라치게 놀라 잠에서 깨어났다. 그의 심장은 여전히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꿈은 너무나 생생했다. 그것은 단순한 꿈이 아니었다. 그것은 잊고 지냈던 기억의 조각들이었다. 그의 아내와 아들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예감이 그의 전신을 휘감았다. 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두막 안을 서성거렸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생명공학연구소. 그 이름은 그의 기억 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남아있었다. 아내의 연구실이 그곳이었다. 아내는 그곳에서 비밀스러운 연구를 하고 있었고 죽기 며칠 전부터 알 수 없는 불안감에 시달렸다. 그녀는 민준에게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위험한 일이야 라고 말하곤 했다. 민준은 그때 아내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러나 이제 그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아내의 죽음, 생명공학연구소, 그리고 이 작은 아기와 푸르미의 등장까지. 푸르미는 민준의 불안감을 눈치챘는지 그의 다리에 얼굴을 비비며 위로하는 듯했다. 민준은 푸르미를 내려다보았다. 푸르미의 눈빛은 여전히 깊고 알 수 없는 빛을 담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묘한 확신과 함께 그에게 용기를 주는 듯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마치 나는 네 곁에 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듯. 민주는 푸르미의 따뜻한 온기를 느끼며 마음을 진정시켰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이 모든 비밀을 파헤쳐야 했다. 아내의 죽음의 진실을 밝히고 이 작은 아기의 운명을 찾아주어야 했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하늘이를 품에 안고 마을로 향했다. 그는 김할머니를 찾아갔다. 김할머니는 민준을 보자마자 반갑게 맞이했다. 할머니는 하늘이를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민준은 김할머니에게 어젯밤 강물에서 아기를 구한 이야기를 해주었다. 김할머니는 민준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는 민준의 말을 믿는 듯했다. 이 아이에게 엄마가 필요한데 내가 돌봐줄 수는 없을까? 김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머니의 눈빛은 따뜻하고 다정했다. 민준은 김할머니의 마음에 감동했다. 그러나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할머니, 제가 돌볼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의 진짜 부모를 찾아주고 싶어요. 민준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김할머니는 민준의 결심을 존중하는 듯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할머니는 민준에게 아기를 위한 옷과 필요한 물품들을 건네주었다. 그리고 민준의 손을 잡으며 따뜻하게 말했다. 민준아, 내 마음속에 아직 아픔이 많다는 걸 안다. 하지만 이 아이는 너에게 온 선물이다. 이 아이를 통해 너는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저게는 보통 개가 아니다. 저게는 너를 돕기 위해 온 것일 게다. 김할머니의 말은 민준의 마음속 깊이 울려 퍼졌다. 할머니는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했다. 민준은 김할머니에게서 아기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김할머니는 사진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이 사진은, 이 아이는, 김할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충격과 함께 알 수 없는 슬픔이 스쳐 지나갔다. 이 아이는 그 프로젝트와 관련된 아이다. 김할머니의 목소리는 낮게 깔렸고 그녀의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렸다. 민주는 김할머니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 프로젝트라니
김할머니는 무엇을 알고 있는 걸까? 민주는 김할머니에게 그 프로젝트에 대해 물었다. 김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오래전부터 이 마을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았어. 마을 뒷산에 있는 낡은 연구소에서 비밀스러운 실험을 한다는 소문. 영생 프로젝트라고 불리는 프로젝트였지.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들은 인간의 생명을 조작하고 새로운 생명체를 만들어내려 한다고 했어. 많은 아이들이 그 연구소로 끌려갔다는 소문도 있었지. 그리고 너의 아내도 그 연구소와 관련이 있었다는 소문도 돌았단다. 민주는 김할머니의 말에 전율했다. 그의 아내가 영생 프로젝트와 관련이 있었다니, 그리고 이 아기가 그 프로젝트의 결과물이라니, 민주는 자신의 아내의 죽음과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다. 그의 아내는 무엇을 알고 있었던 걸까? 그리고 무엇 때문에 죽어야 했던 걸까? 민주는 김할머니에게 더 많은 정보를 캐물었다. 김할머니는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민준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그녀는 영생 프로젝트의 배후에 거대한 악의 세력이 숨어 있다는 것을 경고했다. 그들은 돈과 권력을 위해서라면 어떤 잔인한 짓도 서슴지 않는 자들이었다. 민주는 김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아내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영생 프로젝트의 비밀을 숨기기 위한 살인이었다. 그리고 이 아기는 그 비밀의 핵심이자 아내의 마지막 메시지일지도 몰랐다. 민준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함께 복수심이 타올랐다. 그는 아내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고 영생 프로젝트의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야 했다. 그리고 이 작은 아기의 운명을 지켜주어야 했다. 민준의 눈빛은 강렬하게 빛났다. 그의 내면에 잠들어 있던 형사의 본능이 완전히 깨어나는 듯했다. 푸르미는 민준의 옆에서 조용히 앉아 그의 결의를 지지하는 듯했다. 푸르미의 눈빛은 민준의 눈빛과 같은 결의를 담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함께 싸워야 할 동반자가 되었다. 김할머니의 이야기는 강민준의 마음속에 폭풍을 일으켰다. 그의 아내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뒤에 영생 프로젝트라는 거대한 악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는 사실은 그의 세상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그는 분노와 비통함, 그리고 알 수 없는 혼란스러움에 휩싸였다. 한때 그의 삶의 전부였던 형사로서의 직감과 정의감이 다시 불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갇힌 채 무력하게 지낼 수 없었다. 아내의 억울함을 밝히고 이 작은 하늘이의 운명을 지켜주어야 했다. 오두막으로 돌아온 민주는 밤새도록 잠 못 이루고 생각에 잠겼다. 영생 프로젝트, 그 이름은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아내의 연구실이 바로 생명공학연구소라는 이름으로 위장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퍼즐처럼 맞춰졌다. 아내가 죽기 직전 보였던 불안감, 그리고 알 수 없는 경고의 말들이 이제야 비로소 의미를 찾았다. 아내는 분명히 어떤 위험한 비밀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비밀 때문에 죽임을 당한 것이 분명했다. 푸르미는 민준의 불안한 기운을 감지했는지 그의 곁을 떠나지 않고 조용히 앉아 있었다. 푸르미의 눈빛은 민준의 마음을 읽는 듯 깊고 진지했다. 민준은 푸르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푸르마, 이제 내가 뭘 해야 할지 알 것 같아. 진실을 밝혀야 해. 푸르미는 민준의 말에 반응하듯 고개를 들고 그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푸르미의 눈빛은 민준에게 용기를 주는 듯했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은 하늘이를 품에 안고 다시 마을로 내려갔다. 그는 하늘이를 김할머니에게 맡기기로 했다. 김할머니는 흔쾌히 하늘이를 돌봐주겠다고 했다. 민준은 김할머니에게 거듭 감사를 표했다.
하늘이를 안전한 곳에 맡기고 나니 민준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다. 이제 그는 오직 진실을 쫓는 데에만 집중할 수 있었다. 민준은 제일 먼저 아내의 유품들을 다시 살펴보았다. 그는 아내의 연구 노트와 개인 서류들을 꼼꼼히 뒤졌다. 아내의 연구 노트는 암호화되어 있었지만 민준은 아내의 필체와 연구 방식에 익숙했기에 단서들을 찾아낼 수 있었다. 노트 속에는 프로젝트 제네시스라는 이름이 반복적으로 등장했다. 영생 프로젝트의 또 다른 이름인 듯했다. 노트에는 인간 DNA 조작, 유전자 변형, 그리고 신생아 실험에 대한 섬뜩한 기록들이 담겨 있었다. 민준의 심장이 차갑게 식는 듯했다. 그의 아내는 이런 잔인한 실험에 연루되어 있었던 걸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을 폭로하려 했던 걸까? 노트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아내의 급박한 필체로 휘갈겨 쓴 메모가 남아 있었다. 그들은 아기를 노리고 있어. 특히 그 아이를 조심해. 당신도 위험해. 민준은 메모를 보고 충격에 휩싸였다. 그 아이는 누구일까? 설마. 민준은 하늘이의 사진을 다시 보았다. 아내와 낯선 남자가 함께 있는 사진. 그 남자는 누구일까? 그리고 왜 아내와 함께 있었을까? 민준의 머릿속은 복잡해졌다. 민준은 아내의 유품 속에서 낡은 USB 하나를 발견했다. USB는 암호로 잠겨 있었지만 민준은 형사 시절의 경험을 살려 암호를 해독했다. USB 안에는 프로젝트 제네시스의 기밀 문서들과 연구 자료들, 그리고 실험 대상 아이들의 명단이 담겨 있었다. 민준은 명단을 훑어보았다. 수많은 아이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 중에는 하늘이의 이름도 있었다. 하늘이는 프로젝트 제네시스의 핵심 실험 대상 중 한 명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실험은 인간의 생명을 조작하여 특별한 능력을 가진 존재를 만들어내는 것이었다. 민준은 전율했다. 이것은 단순히 불법적인 의료 실험이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하는 악마적인 행위였다. USB 안에는 또 다른 파일이 있었다. 증거. 파일 안에는 프로젝트 제네시스의 배후에 있는 인물들의 정보가 담겨 있었다. 명단 맨 위에는 닥터 K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의 실제 이름은 강태준. 그는 과거 민준의 아내와 함께 연구를 진행했던 동료 과학자였다. 강태준은 겉으로는 존경받는 과학자였지만 뒤로는 영생 프로젝트를 주도하며 불법적인 실험을 자행하고 있었다. 그는 돈과 권력에 눈이 멀어 인간의 윤리를 저버린 악마 같은 존재였다. 민준은 강태준의 얼굴 사진을 보았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잔인했다. 그리고 그는 아내의 사진 속 낯선 남자와 닮아 있었다. 민준은 강태준이 아내의 사진 속 남자이자 하늘이의 친부일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예감을 느꼈다. USB에는 강태준이 조직원들에게 지시를 내리는 음성 파일도 있었다. 음성 파일 속에서 강태준은 민준의 아내를 배신자라고 부르며 그녀를 제거할 것을 명령했다. 그는 아내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강태준이 저지른 고의적인 살인임을 확인시켜 주었다. 민준은 분노의 치를 떨었다. 그의 아내를 죽인 원수가 바로 눈앞에 있었다. 민준은 USB를 들고 오두막을 나섰다. 그의 발걸음은 거침이 없었다. 그는 강태준을 찾아가 아내의 죽음과 영생 프로젝트의 진실을 밝혀내야 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복수심과 정의감이 뒤섞여 타오르고 있었다. 푸르미는 민준의 뒤를 따랐다. 푸르미의 눈빛은 민준의 결의를 이해하는 듯했다. 푸르미는 민준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였다. 민준은 가장 먼저 아내의 연구실이었던 생명공학연구소를 찾아갔다.
연구소는 마을 외곽의 한적한 곳에 위치해 있었다. 겉으로는 평범한 연구소처럼 보였지만 민주는 그 안에서 느껴지는 불길한 기운을 감지했다. 그는 연구소 주변을 꼼꼼히 살폈다. 연구소는 삼엄한 경비 시스템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민주는 연구소 내부로 침투할 방법을 모색했다. 그때 연구소 경비원들이 민준을 발견하고 다가왔다. 누구냐, 여기서 뭐 하는 거지? 그들의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가득했다. 민준은 침착하게 대처했다. 그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잃어버린 개를 찾고 있다고 둘러댔다. 경비원들은 민준의 말을 믿는 듯했지만 여전히 그를 의심하는 눈치였다. 민준은 그들의 시선을 피하며 연구소 주변을 계속해서 살폈다. 그는 연구소의 취약점을 파악해야 했다. 푸르미는 민준의 옆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 푸르미의 눈빛은 연구소를 향해 있었다. 마치 연구소 안에 숨겨진 비밀을 알고 있는 듯. 푸르미는 갑자기 으르렁거리기 시작했다. 연구소 안에서 이상한 기운이 감지되는 듯했다. 민준은 푸르미의 행동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푸르미는 분명히 무언가를 느끼고 있었다. 밤이 되자 민준은 다시 연구소로 향했다. 그는 경비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 연구소 내부로 침투했다. 연구소 안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고 기계음만이 낮게 울려 퍼졌다. 민준은 손전등 불빛에 의존해 복도를 따라 걸었다.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지만 그의 발걸음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아내의 연구실을 찾아야 했다. 그곳에 분명히 더 많은 단서들이 있을 것이었다. 아내의 연구실은 연구소의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해 있었다. 연구실 문은 특수 잠금 장치로 잠겨 있었지만 민주는 형사 시절 익혔던 기술을 이용해 잠금 장치를 해제했다. 연구실 안은 먼지가 쌓여 있었고 모든 것이 흐트러져 있었다. 마치 누군가가 황급히 도망간 듯한 흔적이었다. 민주는 연구실 안을 꼼꼼히 살폈다. 그의 손전등 불빛이 책상 위를 비추자 그는 아내의 사진을 발견했다. 사진 속 아내는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미소 뒤에는 알 수 없는 슬픔이 드리워져 있었다. 민주는 사진을 들어 올렸다. 사진 뒤에는 작은 글씨로 무언가 적혀 있었다. 지하 3층 P007 마지막 희망. 민주는 글씨를 읽고 충격을 받았다. 지하 3층 P007.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민주는 직감했다. P007은 프로젝트 제네시스의 핵심 실험실이거나 혹은 하늘이와 관련된 비밀스러운 장소일 것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희망이라는 단어는 아내가 자신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이자 이 모든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단서였다. 그때 연구실 문이 갑자기 열렸다. 민주는 재빨리 몸을 숨겼다. 경비원들이 연구실 안으로 들어왔다. 그들은 연구실 안을 꼼꼼히 살폈다. 민주는 숨을 죽이며 그들의 움직임을 주시했다. 경비원들은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한 채 연구실을 떠났다. 민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지하 3층으로 향해야 했다. 그곳에 모든 진실이 숨겨져 있을 것이었다. 지하 3층으로 가는 길은 복잡하고 미로 같았다. 민주는 USB에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비밀 통로를 찾아냈다. 통로 안은 어둡고 습했으며 퀴퀴한 냄새가 났다. 민주는 손전등 불빛에 의존해 통로를 따라 걸었다.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지만 그의 발걸음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진실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통로 끝에는 거대한 철문이 있었다. 철문에는 PK1077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민주는 철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그곳은 차갑고 어두운 공간이었다. 거대한 실아럼 장비들이 늘어서 있었고 알 수 없는 액체가 담긴 유리병들이 선반에 가득했다. 민주는 실험실 안을 둘러보았다. 그의 눈에 익숙한 기계들이 들어왔다. 그것은 아내의 연구실에서 보았던 기계들과 비슷했다. 이곳이 바로 프로젝트 제네시스의 핵심 실험실이었다. 실험실 중앙에는 거대한 유리관이 있었다. 유리관 안에는 알 수 없는 액체가 가득 채워져 있었고 그 안에는 또 다른 아기가 잠들어 있었다. 아기는 하늘이와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민주는 충격을 받았다. 이 아기는 누구일까? 하늘이의 쌍둥이 동생일까? 아니면 또 다른 실험 대상일까? 민주는 혼란스러웠다. 그때 뒤에서 섬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내 놈이 여기까지 찾아올 줄이야. 역시 보통 형사는 아니군. 민주는 몸을 돌렸다. 강태준이었다. 그는 차갑고 잔인한 미소를 지으며 민준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민준은 강태준의 눈빛에서 광기와 잔혹함을 느꼈다. 강태준은 민준의 아내를 죽인 원수였다. 강태준은 민준에게 다가왔다. 궁금하겠지.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다. 네 아내는 어리석었다. 그녀는 프로젝트 제네시스의 진정한 가치를 몰랐지. 그녀는 모든 것을 폭로하려 했고, 그래서 죽음을 맞이한 거다. 강태준의 말은 민준의 가슴을 후벼 팠다. 아내의 죽음이 정말 강태준의 소행이었다는 사실에 민준은 분노의 치를 떨었다. 강태준은 유리관 안에 아기를 가리켰다. 저 아이는 나의 걸작이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은 존재, 완벽한 생명체. 이 아이를 통해 나는 신이 될 것이다. 그리고 저 아이는 네 아내와 나의 딸이다. 강태준의 말에 민주는 충격에 휩싸였다. 하늘이가 강태준의 딸이라니, 아내와 강태준 사이에 아이가 있었다니. 민주는 혼란스러웠다. 그의 아내는 강태준과 어떤 관계였던 걸까? 그리고 하늘이는 이 모든 것의 중심에 있었던 것이다. 강태준은 민준을 비웃으며 말했다. 네가 감히 나의 계획을 방해하려 하다니. 어리석은 놈. 이제 너도 나 아내처럼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다. 강태준은 손짓을 했다. 그러자 어둠 속에서 거대한 그림자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강태준의 부하들이었다. 그들은 모두 검은 옷을 입고 있었고 그들의 손에는 무기가 들려 있었다. 민주는 혼자였다. 그러나 그는 포기할 수 없었다. 그는 아내의 복수를 하고 하늘이의 운명을 지켜야 했다. 그때 민준의 등 뒤에서 푸르미가 나타났다. 푸르미는 으르렁거리며 강태준의 부하들을 향해 덤벼들었다. 푸르미의 움직임은 빠르고 민첩했다. 푸르미는 부하들의 발목을 물고 그들의 팔을 핥히며 그들을 혼란에 빠뜨렸다. 푸르미는 민준을 돕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다. 푸르미의 눈빛은 강렬하게 빛났다. 마치 민준을 보호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처럼. 민준은 푸르미의 용기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푸르미는 그에게 가장 든든한 동반자였다. 민준은 푸르미의 도움을 받아 강태준의 부하들과 싸우기 시작했다. 그의 내면에 잠들어 있던 형사의 본능이 다시 한번 폭발하는 듯했다. 그는 이 모든 진실을 밝혀내야 했다. 아내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고 이 작은 아기의 운명을 지켜주어야 했다. 강태준의 연구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민주는 푸르미의 도움을 받아 강태준의 부하들과 필사적으로 맞섰다. 그의 주먹은 뼈를 으스러뜨릴 듯 날카로웠고 그의 발차기는 거침이 없었다.
형사 시절의 날카로운 감각과 격투 기술이 되살아나는 듯 했다. 부하들은 민준의 예상치 못한 저항에 당황했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민준을 애워쌌다. 그들은 수적으로 우세했고 민준은 홀로 그들을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러나 민준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아내의 복수와 하늘이의 운명을 지켜야 한다는 강렬한 의지가 불타오르고 있었다. 푸르미는 민첩하게 부하들 사이를 헤집고 다니며 그들의 움직임을 방해했다. 푸르미의 날카로운 이빨은 부하들의 팔과 다리를 물었고 그들의 균형을 무너뜨렸다. 푸르미는 민준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다. 푸르미의 눈빛은 강렬하게 빛났다. 마치 민준의 수호자처럼. 푸르미의 도움 덕분에 민준은 잠시 숨을 돌릴 수 있었다. 그는 부하들의 틈을 비집고 강태준에게 접근하려 했다. 강태준은 뒤에서 민준의 움직임을 냉정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싸늘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어리석은 놈.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소용없다. 너는 이미 내 손바닥 아니다. 강태준의 목소리는 차갑게 울려 퍼졌다. 그는 손짓을 했다. 그러자 부하들이 더욱 거세게 민준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민준은 사방에서 날아오는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그의 몸에는 상처가 늘어갔고 그의 체력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푸르미 또한 여러 명의 부하들에게 둘러싸여 고전하고 있었다. 푸르미의 몸에도 상처가 늘어갔지만 푸르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민준을 향해 몸부림쳤다. 그때 민준의 눈에 유리관 안의 아기가 들어왔다. 아기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지만 아기의 얼굴은 평화로웠다. 민준은 아기를 보며 힘을 냈다. 이 작은 생명을 지켜야 했다. 민준은 필사적으로 몸을 일으켜 강태준에게 달려들었다. 그는 강태준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쳤다. 내 놈이, 내 아내를. 민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강태준은 민준의 공격에 당황했지만 이내 냉정하게 웃었다. 내 아내는 죽어 마땅했다. 나의 계획을 방해하려 했으니까. 그리고 저 아이는 내 아내의 어리석음을 증명하는 산증거가 될 것이다. 강태준은 민준의 귀에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에는 섬뜩한 비웃음이 섞여 있었다. 내 아내는 이 아이에게 특별한 유전자를 심어 놓았다. 이 아이는 프로젝트 제네시스의 완벽한 실패작이자 동시에 나의 가장 큰 성공작이 될 것이다. 민준은 강태준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아내가 하늘이에게 유전자를 심었다니 그것은 또 무슨 의미일까? 강태준은 무슨 짓을 계획하고 있는 걸까? 민준은 강태준의 멱살을 더욱 세게 쥐었다. 내 놈의 광기는 여기서 끝이다. 강태준은 민준의 손을 뿌리치고 뒤로 물러섰다. 그는 테이블 위에 리모컨을 집어들었다. 그래, 그럼 어디 한번 내 걸작을 구경해 볼까? 강태준은 리모컨의 버튼을 눌렀다. 그러자 유리관 안의 액체가 서서히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민준은 당황했다. 강태준은 아기를 유리관 밖으로 꺼내려는 듯했다. 안도에 민준이 소리쳤다. 그는 강태준에게 달려들었지만 부하들이 민준의 앞을 막아섰다. 민준은 필사적으로 부하들을 제압하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유리관 안의 액체는 빠르게 빠져나갔고 아기의 몸은 서서히 드러났다. 아기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지만 민준은 아기가 위험하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때 푸르미가 강태준의 뒤에서 나타났다. 푸르미는 강태준의 손에 들린 리모컨을 물고 달아났다. 강태준은 당황하며 푸르미를 쫓았다. 빌어먹을 개자식 당장 그걸 내놔.
푸르미는 강태준의 부하들을 피해 실험실 안을 빠르게 뛰어다녔다. 푸르미의 움직임은 마치 미리 계획된 듯 정확하고 민첩했다. 푸르미는 강태준을 유인하며 민준에게 시간을 벌어주려 했다. 민준은 푸르미의 희생을 헛되이 할 수 없었다. 그는 유리관으로 달려갔다. 유리관 안의 액체는 거의 다 빠져나가 있었다. 민준은 유리관을 깨고 아기를 구하려 했지만 유리관은 특수 강화 유리로 되어 있어 쉽게 깨지지 않았다. 민준은 절망했다. 그 순간 그의 눈에 유리관 옆에 놓여있던 비상용 스위치가 들어왔다. 스위치에는 긴급 해제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다. 민준은 스위치로 손을 뻗었다. 하지만 그의 앞을 부하들이 막아섰다. 민준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끝내야 했다. 민준은 부하들을 향해 맹렬하게 공격을 퍼부었다. 그의 주먹은 정확하고 빨랐다. 그는 부하들을 쓰러뜨리고 스위치를 향해 돌진했다. 그때 강태준이 뒤에서 나타나 민준의 어깨를 잡았다. 어리석은 놈, 네가 감히 나의 계획을 방해하려 하다니. 강태준은 민준의 목을 졸랐다. 민준의 얼굴은 붉게 변했고 그의 폐는 터질 듯 아팠다. 민준아. 그의 귀에 아내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포기하지 마. 진실을 밝혀야 해. 민준은 아내의 목소리에 힘을 얻었다. 그는 필사적으로 몸을 비틀어 강태준의 소나귀에서 벗어났다. 민준은 강태준의 옆구리를 강하게 때렸다. 강태준은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내며 뒤로 물러섰다. 민준은 이 틈을 놓치지 않고 스위치를 향해 돌진했다. 그때 푸르미가 다시 나타났다. 푸르미는 강태준의 다리를 물고 늘어졌다. 강태준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푸르미를 발로 차냈다. 푸르미는 바닥에 쓰러졌지만 곧바로 몸을 일으켜 강태준에게 다시 덤벼들었다. 푸르미는 자신의 마지막 힘을 다해 강태준을 막으려 했다. 민준은 스위치에 손을 뻗었다. 그의 손가락이 스위치에 닿으려는 순간 강태준이 뒤에서 민준의 등에 날카로운 칼을 꽂았다. 민준은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내며 앞으로 쓰러졌다. 칼은 그의 폐를 관통했다. 피가 그의 등에서 흘러나왔다. 민준의 시야가 흐려졌다. 그는 쓰러지는 순간에도 스위치를 향해 손을 뻗었다. 하늘아, 미안하다. 그의 목소리는 희미하게 울려 퍼졌다. 강태준은 민준을 비웃으며 말했다. 결국 여기까지다. 내 아내처럼. 너도 나의 계획을 방해할 수는 없다. 강태준은 민준의 시신을 발로 밟았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감과 광기가 뒤섞여 있었다. 그는 이제 아무도 자신의 계획을 방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때였다. 유리관 안의 아기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다. 아기의 울음소리는 작았지만 그 소리는 실험실 전체를 진동시키는 듯했다. 아기의 울음소리에 반응하듯 유리관 안의 액체가 푸른빛을 뿜어내기 시작했다. 푸른빛은 점점 더 강해지더니 유리관 전체를 감쌌다. 강태준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이게 무슨 짓이야. 푸른빛은 유리관을 넘어 실험실 전체를 뒤덮었다. 푸른빛은 강태준과 그의 부하들을 향해 뻗어나갔다. 푸른빛이 닿는 곳마다 강태준의 부하들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그들의 몸은 마치 전기에 감전된 듯 경련을 일으켰고 이내 제로변에 사라졌다. 강태준은 공포에 질려 뒤로 물러섰다. 그는 푸른빛의 힘을 예상하지 못했다. 푸른빛은 강태준을 향해 돌진했다. 강태준은 필사적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푸른빛은 그를 따라잡았다. 푸른빛이 강태준의 몸을 휘감았다. 강태준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다.
그의 몸은 마치 녹아내리는 듯 변형되었고 이내 한 줌의 재로 변해 사라졌다. 프로젝트 제네시스의 악마적인 배후는 그렇게 허무하게 끝을 맺었다. 푸른빛은 강태준과 그의 부하들을 모두 제거한 후 다시 유리관 안의 아기를 향해 모여들었다. 푸른빛은 아기의 몸을 감쌌고 아기의 작은 몸에서는 희미한 빛이 뿜어져 나왔다. 푸른빛은 아기의 몸속으로 스며들었고 아기는 다시 평온하게 잠이 들었다. 유리관 안의 액체는 다시 채워졌고 아기는 이전처럼 액체 속에 잠겨 있었다.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온 듯했다. 민주는 피를 흘리며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그의 의식은 점차 희미해지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푸르미가 누워 있었다. 푸르미의 몸에도 상처가 가득했지만 푸르미의 눈빛은 여전히 민준을 향해 있었다. 푸르미는 민준의 얼굴을 핥았다. 푸르미의 따뜻한 혀는 민준의 얼굴을 간지럽혔다. 민준은 푸르미의 따뜻한 온기를 느끼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때 민준의 눈앞에서 푸른빛이 번쩍였다. 푸른빛은 푸르미의 몸을 감쌌다. 푸르미의 몸은 점차 투명해지기 시작했다. 민준은 푸르미의 이름을 불렀다. 푸르마. 푸르미는 민준의 목소리에 반응하듯 고개를 들고 민준을 바라보았다. 푸르미의 눈빛은 이전과는 다른 깊고 신비로운 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푸르미는 민준에게 마지막 말을 전하는 듯했다. 걱정 마. 나는 언제나 네 곁에 있을 거야. 하늘이를 지켜줘. 푸르미의 목소리는 민준의 마음속에 깊이 울려 퍼졌다. 푸르미의 몸은 완전히 투명해졌고 이내 한 줄기 빛이 되어 유리관 안의 아기를 향해 날아갔다. 푸른 빛은 아기의 몸속으로 스며들었고 아기의 몸에서는 희미한 푸른빛이 뿜어져 나왔다. 민준은 푸르미의 마지막 모습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슬픔과 함께 알 수 없는 평화로움이 밀려왔다. 푸르미는 사라졌지만 푸르미의 존재는 민준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있을 것이었다. 푸르미는 민준의 삶의 의미이자 그의 영원한 수호자였다. 푸르미는 아내의 뜻을 이어받아 아기를 지켰고 민준을 도왔다. 민준은 자신의 상처를 지혈하고 유리관 안의 아기를 바라보았다. 아기는 여전히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다. 아기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희미한 푸른빛은 민준의 눈에 희망의 빛처럼 보였다. 민준은 아기를 품에 안고 실험실을 나섰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이제 아기의 운명을 지켜주고 아내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야 했다. 이 모든 것의 진실은 아직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다. 강태준은 죽었지만 프로젝트 제네시스의 그림자는 여전히 남아있을지도 몰랐다. 민준은 긴 싸움이 시작될 것임을 직감했다. 강민준은 피투성이 몸을 이끌고 낡은 연구소를 벗어났다. 그의 등에서는 피가 계속 흘러내렸지만 그의 손은 하늘이를 품에 안고 놓지 않았다. 아기는 여전히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고 아기의 몸에서는 희미한 푸른빛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민준은 푸르미의 마지막 희생과 강태준의 소멸을 다시 떠올렸다. 강태준은 죽었지만 프로젝트 제네시스의 그림자는 여전히 그의 주변을 맴도는 듯했다. 이 모든 것의 진실을 완전히 밝혀내야 했다. 그는 밤새도록 걸어 김할머니의 오두막에 도착했다. 김할머니는 민준의 피투성이 모습을 보고 경악했다. 민준아,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어서 이리 와라. 할머니는 민준을 부축해 오두막 안으로 들여보내고 그의 상처를 치료해 주었다. 할머니의 손길은 따뜻하고 능숙했다.
민주는 할머니에게 연구소에서 벌어진 모든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강태준의 죽음, 푸르미의 희생, 그리고 유리관 안의 아기. 김할머니는 민준의 이야기를 들으며 경외감과 함께 알 수 없는 슬픔을 느꼈다. 푸르미가 결국은 자신의 임무를 다했구나. 김할머니가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그게는 내 아내가 남긴 마지막 희망이었다. 김할머니는 민준에게 푸르미의 정체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푸르미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다. 푸르미는 강민준의 아내가 프로젝트 제네시스의 비밀을 폭로하고 하늘이를 보호하기 위해 특수훈련시킨 개였다. 아내는 푸르미에게 강인한 의지와 뛰어난 지능을 주입했고 푸르미는 아내의 뜻을 따라 하늘이를 지켰으며 결국 민준을 만나 모든 비밀을 밝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다. 푸르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던 푸른빛은 아내의 영혼과 푸르미의 교감, 그리고 프로젝트 제네시스의 핵심 기술이 만들어낸 기적적인 현상이었다. 민준은 푸르미의 이야기에 눈물을 흘렸다. 푸르미는 그에게 단순한 동반자가 아니었다. 푸르미는 아내의 사랑이자 아내의 마지막 선물이었다. 민준은 푸르미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아내의 복수를 하고 프로젝트 제네시스의 모든 것을 세상에 폭로해야 했다. 김할머니는 민준에게 아내가 남긴 또 다른 유산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것은 생명의 고리에 대한 이야기였다. 김할머니는 숲의 수호자 집안의 후손으로 숲과 사막, 그리고 모든 생명의 균형을 지키는 존재였다. 그녀는 생명의 고리가 세상의 모든 생명을 연결하는 에너지이며 이를 조작하려는 영생 프로젝트의 시도는 결국 세상의 균형을 파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녀는 민준의 아내가 생명의 고리의 비밀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강태준의 표적이 되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들은 생명의 고리를 조작하여 영생을 얻으려 했지.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생명의 고리는 생명의 순환을 의미하는 것이지 영원한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려 했고 그래서 파멸을 자초한 것이다. 김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현명함이 담겨 있었다. 할머니는 민준에게 생명의 고리를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것은 아내의 유일한 바람이자 세상의 평화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민준은 김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다. 그의 싸움은 강태준 개인과의 복수전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악의 세력과 자연의 섭리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다. 민준의 어깨는 더욱 무거워졌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강한 결의가 솟아났다. 그는 이제 아내의 뜻을 이어받아 생명의 고리를 지키고 영생 프로젝트의 잔재를 완전히 없애야 했다. 민준은 김할머니의 오두막에서 몸을 회복하는 데 집중했다. 할머니는 민준과 하늘이를 정성껏 돌보아 주었다. 하늘이는 할머니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더욱 건강하고 밝게 자라났다. 민준은 하늘이를 보며 미소 지었다. 하늘이는 그에게 삶의 의미이자 새로운 희망이었다. 며칠 후 민준은 완전히 회복되었다. 그는 김할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고했다. 할머니, 이제 저는 이 모든 것을 끝내러 가야 합니다. 아내의 복수를 하고 프로젝트 제네시스의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운명을 지켜주어야 합니다. 민준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김할머니는 민준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네 뜻을 안다. 하지만 혼자서는 너무 위험하다. 너는 아직 모든 것을 알지 못한다. 프로젝트 제네시스는 강태준 혼자만의 작품이 아니었다. 그 뒤에는 더 거대한 세력이 숨어 있다. 그들은 이 사회의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자들이다.
그들은 너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김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경고와 함께 걱정이 담겨 있었다. 민주는 할머니의 걱정을 알았지만 고개를 저었다. 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겁니다. 아내와 푸르미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민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김할머니는 민준의 결심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할머니는 민준에게 낡은 목걸이 하나를 건네주었다. 목걸이에는 숲의 수호자를 상징하는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이것은 우리 집안의 갑오이자 숲의 영혼이 너를 지켜줄 것이라는 징표다. 위험에 처했을 때 이 목걸이가 너에게 길을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이 아기에게는 특별한 힘이 잠재되어 있다. 언젠가 이 아이의 힘이 너를 도울 것이다. 김할머니의 말은 민준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다. 민준은 할머니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오두막을 나섰다. 그의 발걸음은 망설임이 없었다. 민준은 먼저 생명공학연구소의 잔재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는 연구소에 남아있는 자료들을 분석하고 강태준의 흔적을 쫓았다. 민준은 강태준의 컴퓨터에서 암호화된 파일들을 발견했다. 파일들 속에는 프로젝트 제네시스의 재정 지원을 담당했던 거대 기업 블랙스톤 그룹의 이름이 반복적으로 등장했다. 블랙스톤 그룹은 겉으로는 합법적인 기업이었지만 뒤로는 온갖 불법적인 일들을 저지르고 있었다. 그들은 돈과 권력을 이용해 사회를 지배하려 했고 프로젝트 제네시스는 그들의 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였다. 민주는 블랙스톤 그룹의 본사로 향했다. 그곳은 도시의 중심부에 위치한 거대한 빌딩이었다. 민주는 빌딩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압도당했다. 화려하고 웅장한 로비는 블랙스톤 그룹의 막강한 힘을 과시하는 듯했다. 민주는 이 거대한 조직의 심장부로 침투해야 했다. 그는 자신의 형사 시절 경험을 살려 경비를 뚫고 내부로 잠입했다. 블랙스톤 그룹의 회장실은 빌딩의 최상층에 위치해 있었다. 민주는 회장실로 향하는 동안 수많은 경비원들과 마주쳤다. 그는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경비원들의 눈을 피했다. 그의 몸은 날카롭게 움직였고 그의 주먹은 정확했다. 그는 경비원들을 제압하며 회장실 문을 향해 나아갔다. 민준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끝내야 했다. 회장실 문은 특수 잠금 장치로 잠겨 있었지만 민주는 강태준의 연구실에서 얻은 정보와 자신의 기술을 이용해 잠금 장치를 해제했다. 회장실 안은 화려하고 웅장했다. 거대한 책상 위에는 수많은 서류들이 놓여 있었고 벽에는 값비싼 그림들이 걸려 있었다. 민주는 회장실 안을 꼼꼼히 살폈다. 그는 블랙스톤 그룹의 회장 박성철의 흔적을 찾아야 했다. 박성철은 프로젝트 제네시스의 진정한 배후이자 이 모든 악의 근원이었다. 그때 회장실 문이 갑자기 열렸다. 박성철 회장이 비서와 함께 회장실로 들어섰다. 박성철은 중년의 남자였지만 그의 눈빛은 차갑고 잔인했다. 그는 민준을 보자마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내 놈이 여기까지 찾아올 줄이야. 정말 끈질긴 놈이군. 박성철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다. 민준은 박성철을 향해 걸어갔다. 내 놈의 악행은 여기서 끝이다. 내 놈이 저지른 모든 죄를 세상에 밝히고 내 놈의 모든 것을 빼앗을 것이다. 민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박성철은 코웃음을 쳤다. 하찮은 형사 나부랭이가 감히 나를 건드리려 하다니. 어리석은 놈, 내 아내처럼 너도 나의 계획을 방해할 수는 없다. 박성철은 손짓을 했다.
그러자 회장실 안에 숨어있던 경비원들이 민준을 에워쌌다. 그들의 손에는 총이 들려 있었다. 민준은 혼자였다. 그는 사방에서 총구를 겨누는 경비원들을 보며 위협을 느꼈다. 네 아내는 프로젝트 제네시스의 핵심 비밀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생명의 고리를 조작하여 영생을 얻으려는 나의 계획을 방해하려 했지. 그래서 죽음을 맞이한 거다. 박성철의 말은 민준의 가슴을 후벼 팠다. 아내의 죽음이 정말 박성철의 소행이었다는 사실에 민준은 분노의 치를 떨었다. 박성철은 민준에게 다가왔다. 이제 너도 네 아내처럼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다. 그리고 네가 데리고 있는 그 아이도 나의 완벽한 걸작이 될 것이다. 박성철의 말에 민준은 분노의 치를 떨었다. 그는 하늘이까지 노리고 있었다. 민준은 하늘이를 지켜야 했다. 아내와 푸르미의 희생을 헛되이 할 수 없었다. 민준은 순간적으로 몸을 날려 박성철에게 달려들었다. 경비원들이 총을 발사했지만 민준은 재빠르게 몸을 피했다. 그는 박성철의 목을 잡고 벽으로 밀쳤다. 내 놈의 광기는 여기서 끝이다. 박성철은 민준의 공격에 당황했지만 이내 냉정하게 웃었다. 어리석은 놈, 아직도 모르나 나는 이미 내 아내의 기술을 손에 넣었다. 너희는 나를 막을 수 없다. 박성철은 손짓을 했다. 그러자 경비원들이 더욱 거세게 민준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민준은 사방에서 날아오는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그의 몸에는 상처가 늘어갔고 그의 체력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민준은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다. 그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는 혼자서 이 거대한 악의 세력과 맞설 수 있을까? 그의 눈에 김할머니가 준 목걸이가 들어왔다. 목걸이에서 희미한 빛이 뿜어져 나오는 듯했다. 민준은 목걸이를 움켜쥐었다. 그는 김할머니의 말을 떠올렸다. 이 목걸이가 너에게 길을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이 아기에게는 특별한 힘이 잠재되어 있다. 민준은 하늘이의 힘을 믿어야 했다. 그리고 자신을 믿어야 했다. 그때 민준의 마음속에서 푸르미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포기하지 마. 너는 혼자가 아니야. 하늘이를 믿어. 민준은 푸르미의 목소리에 힘을 얻었다. 그는 박성철을 향해 다시 돌진했다. 그의 눈빛은 강렬하게 빛났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끝내야 했다. 아내의 복수를 하고 프로젝트 제네시스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고 하늘이의 운명을 지켜주어야 했다. 민준의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강민준은 박성철의 회장실에서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다. 사방에서 총을 겨눈 경비원들은 그를 향해 서서히 포위망을 좁혀왔다. 그의 몸은 이미 지쳐 있었고 상처투성이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다. 아내의 복수, 하늘이의 운명, 그리고 푸르미의 희생이 그의 심장을 더욱 뜨겁게 만들었다. 그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었다. 박성철은 민준의 발악을 비웃으며 손짓했다. 끝내라, 자범 처리하듯이. 경비원들이 일제히 민준을 향해 반가쇠를 당기려는 순간이었다. 그 순간 민준의 목에 걸려있던 김할머니의 목걸이에서 강렬한 푸른빛이 뿜어져 나왔다. 푸른빛은 순식간에 회장실 안을 가득 채웠고 경비원들의 시야를 가렸다. 그들은 눈을 가리고 비명을 지르며 총을 난사하기 시작했다. 혼란스러운 틈을 타 민준은 몸을 날려 박성철에게 달려들었다. 민준의 주먹은 분노에 가득 차 박성철의 얼굴을 강타했다. 박성철은 예상치 못한 공격에 휘청거렸지만 이내 냉정함을 되찾았다. 젠장 저 목걸이는 대체. 박성철은 민준을 향해 거친 공격을 퍼부었다. 그는 겉보기와 달리 싸움 실력도 뛰어났다. 민준은 박성철의 공격을 피하며 방역했지만
박성철은 만만치 않은 상대였다. 그때 민준의 머릿속에 푸르미의 마지막 메시지가 다시금 울려 퍼지는 듯했다. 하늘이를 믿어. 민준은 유리관 안에 또 다른 아기를 떠올렸다. 그리고 하늘이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던 희미한 푸른빛도 김할머니가 말했던 특별한 힘은 과연 무엇일까? 민준은 박성철의 공격을 피하면서 회장실 중앙에 있는 거대한 통유리창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내 놈의 모든 악행을 세상에 폭로할 것이다. 민준이 소리쳤다. 그는 박성철을 향해 달려들며 그를 통유리창 쪽으로 밀어붙였다. 박성철은 민준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그들의 몸싸움은 격렬했다. 경비원들은 여전히 푸른빛에 혼란스러워하며 허공에 총을 쏘고 있었다. 민준은 마지막 힘을 다해 박성철을 통유리창에 내리쳤다. 통유리창은 거대한 충격에 흔들렸지만 깨지지 않았다. 박성철은 민준을 비웃으며 말했다. 어리석은 놈 이 유리는 특수 강화 유리다. 절대 깨지지 않아. 그 순간 민준의 뇌리에 번개처럼 스치는 생각이 있었다. 강태준의 연구실에서 보았던 유리관. 그 유리관도 특수 강화 유리였지만 아기의 울음소리에 반응하여 푸른 빛을 뿜어내며 깨졌었다. 하늘이의 힘, 푸르미의 메시지. 민준은 자신의 목걸이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른 빛이 단순한 시야 방해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것은 아내와 푸르미가 남긴 하늘이의 힘과 연결된 어떤 신호였다. 민준은 다시 한번 박성철을 통유리창에 밀어붙였다. 동시에 그는 마음속으로 간절히 빌었다. 하늘아, 내 힘을 보여줘. 그의 목걸이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른빛이 더욱 강렬해졌다. 푸른빛은 통유리창에 닿자마자 유리창 안으로 스며들어갔다. 그리고 놀랍게도 유리창은 푸른빛에 반응하듯 희미하게 진동하기 시작했다. 박성철은 민준의 행동에 당황했지만 이내 광기 어린 미소를 지었다. 하하하, 헛수고다. 내 놈의 하찮은 술수로 나를 막을 수는 없어. 그는 민준을 밀쳐내려 했다. 바로 그때였다. 회장실 밖에서 엄청난 굉음이 울려 퍼졌다. 굉음과 함께 빌딩 전체가 흔들렸다. 민준과 박성철은 물론 경비원들까지 휘청거렸다. 굉음은 빌딩의 최상층, 즉 이 회장실 바로 위에서 시작된 듯했다. 그리고 그 굉음은 점점 더 커지고 지진이 난 것처럼 빌딩이 흔들렸다. 민준은 직감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하늘이의 힘, 굉음이 멈추고 회장실 통유리창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푸른빛이 스며들었던 부분부터 거대한 금이 뻗어나갔다. 박성철은 경악했다. 말도 안 돼, 이 유리는. 그의 얼굴에는 공포가 서렸다. 민준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박성철의 멱살을 잡고 깨지기 시작한 통유리창을 향해 다시 한번 전력을 다해 밀어붙였다. 내 놈의 악행은 여기서 끝이다. 쿠앙! 통유리창이 산산조각 나며 깨졌다. 유리 파편들이 사방으로 튀었고 거센 바람이 회장실 안으로 몰아쳤다. 박성철은 비명을 지르며 유리창 밖으로 떨어져 나갔다. 민준은 박성철의 멱살을 잡고 함께 떨어질 뻔했지만 겨우 난간을 붙잡고 몸을 지탱했다. 그는 박성철이 도시의 밤하늘 속으로 추락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블랙스톤 그룹의 총수이자 프로젝트 제네시스의 배우는 그렇게 허무하게 최후를 맞이했다. 경비원들은 총을 내려놓고 공포에 질린 채 민준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경외감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민준은 그들을 뒤로하고 회장실을 빠져나왔다. 그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그의 마음은 이전보다 훨씬 가벼웠다. 그는 아내의 복수를 했다.
그리고 영생 프로젝트의 핵심 인물들을 제거했다. 민주는 빌딩을 빠져나와 거리에 섰다. 밤하늘은 여전히 어두웠지만 그의 눈에는 희망의 빛이 보였다. 그는 김할머니에게 연락했다. 김할머니는 민준의 소식에 안도하며 말했다. 역시 너는 해낼 줄 알았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다. 이 사건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 그리고 이 아기에게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 민주는 김할머니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자신의 몸을 치료하고 프로젝트 제네시스의 모든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강태준의 연구실에서 얻은 USB와 박성철의 회장실에서 찾아낸 기밀 문서들은 블랙스톤 그룹과 영생 프로젝트의 잔혹한 진실을 낱낱이 파헤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민준은 이 모든 것을 세상에 폭로해야 했다. 언론은 민준의 폭로에 경악했다. 블랙스톤 그룹의 비리와 영생 프로젝트의 잔혹한 실험들은 사회 전체에 큰 충격을 주었다. 민준은 언론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밝혔다. 그의 아내의 죽음, 푸르미의 희생, 그리고 하늘이의 존재까지. 그는 용감하게 진실을 말했다. 사람들은 민준의 용기와 희생에 감동했고 그에게 박수를 보냈다. 블랙스톤 그룹은 철저한 조사를 받았고 관련자들은 모두 법의 심판을 받았다. 영생 프로젝트는 완전히 해체되었고 실험 대상이 되었던 아이들은 정부의 보호를 받게 되었다. 민주는 그 아이들을 돕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는 자신의 아픔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데 헌신했다. 하늘이는 민준의 곁에서 건강하고 밝게 자랐다. 민준은 하늘이를 자신의 친딸처럼 사랑했다. 하늘이의 얼굴에서는 푸르미와 아내의 모습을 동시에 볼 수 있었다. 하늘이는 평범한 아이처럼 보였지만 때때로 알 수 없는 푸른빛을 뿜어내며 민준을 놀라게 했다. 그것은 하늘이에게 잠재된 특별한 힘이자 아내와 푸르미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었다. 민준은 하늘이의 힘을 이해하고 받아들였다. 그는 하늘이가 자신의 힘을 좋은 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다짐했다. 민준은 아내의 무덤을 찾아갔다. 그의 손에는 작은 꽃다발이 들려 있었다. 그는 아내의 무덤 앞에서 오랫동안 서 있었다. 여보,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 당신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어. 당신이 지키려 했던 모든 것을 내가 지켜냈어. 민준의 목소리는 감격으로 떨렸다. 그의 눈가에는 뜨거운 눈물이 맺혔다. 그는 아내의 영혼이 그의 곁에 영원히 함께할 것이라고 믿었다. 민준은 푸르미의 묘비도 만들었다. 묘비에는 영원한 수호자 푸르미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민준은 푸르미의 묘비 앞에서 오랫동안 앉아 있었다. 그는 푸르미의 희생을 잊지 않을 것이었다. 푸르미는 그에게 진정한 용기와 사랑을 가르쳐 주었다. 푸르미는 그의 영원한 동반자이자 영원한 영웅이었다. 시간이 흐르고 민준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히지 않았다. 그는 하늘이와 함께 행복한 나날을 보냈다. 민준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생명의 고리 재단을 설립했다. 이 재단은 영생 프로젝트와 같은 비윤리적인 과학 실험을 막고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는 데 헌신했다. 민준은 이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세상의 희망과 사랑의 메시지를 전파했다. 김할머니는 민준의 새로운 삶을 축복해 주었다. 할머니는 민준과 하늘이에게 숲의 지혜와 자연의 소중함을 가르쳐 주었다. 민준은 할머니에게서 숲의 수호자의 정신을 이어받았다. 그는 이제 세상의 모든 생명을 지키는 수호자가 되었다. 세월은 강물처럼 흘러갔다. 강민준의 삶은 과거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나 희망과 사랑으로 가득 찼다. 하늘이는 민준의 품에서 무럭무럭 자라났다. 그녀는 밝고
총명했으며 그 누구보다도 강한 의지를 지닌 소녀로 성장했다. 민주는 하늘이에게 아내의 이야기를 그리고 푸르미의 희생을 수없이 들려주었다. 하늘이는 어릴 적부터 자신을 구한 영웅적인 개 푸르미와 자신을 위해 싸우다 희생된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자랐다. 그 이야기는 하늘이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졌고 그녀의 삶의 나침반이 되었다. 하늘이는 평범한 아이들처럼 보였지만 민주는 그녀에게 잠재된 특별한 힘을 알고 있었다. 때때로 하늘이가 감정적으로 격앙되거나 집중할 때 그녀의 몸에서는 희미한 푸른빛이 뿜어져 나왔다. 민주는 하늘이가 자신의 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이롭게 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가르쳤다. 그는 하늘이에게 생명의 고리에 대한 김할머니의 가르침을 전해주었다. 모든 생명은 연결되어 있으며 그 균형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하늘이는 그 가르침을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였다. 민주는 자신이 설립한 생명의 고리재단에 모든 열정을 쏟았다. 재단은 비윤리적인 과학 실험을 감시하고 고발하며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는 데 앞장섰다. 그는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어서 이제는 다른 이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데 헌신하는 진정한 영웅이 되었다. 그의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고 수많은 이들이 재단의 활동에 동참했다. 민주는 과거에 무력했던 자신이 아닌 강한 의지와 지혜를 지닌 리더로 거듭났다. 어느덧 하늘이는 성인이 되었다. 그녀는 민준의 뒤를 이어 법학과에 진학했고 졸업 후에는 인권 변호사가 되었다. 그녀는 약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데 자신의 삶을 바쳤다. 그녀의 활동은 민준의 재단과 시너지 효과를 내며 사회에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 하늘이는 때때로 자신의 특별한 힘을 사용하기도 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직감적으로 느끼고 위기에 처한 이들을 감지하는 능력이 있었다. 그녀의 푸른빛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등대가 되어 주었다. 민주는 하늘이가 자신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을 보며 깊은 만족감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하늘이는 그에게 가족이자 친구이자 그리고 가장 소중한 동반자였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부녀 관계를 넘어선 깊은 유대감으로 얽혀 있었다. 그들은 서로의 아픔을 이해했고 서로의 존재 자체로 위로가 되었다. 그러나 평화로운 시간도 잠시 예상치 못한 그림자가 다시 민준의 삶에 드리워졌다. 프로젝트 제네시스의 잔재들이었다. 박성철 회장의 죽음과 블랙스톤 그룹의 몰락 이후 잠잠했던 그들의 하수인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생명의 고리를 조작하여 영생을 얻으려는 야망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들은 사회 곳곳에 숨어 있었고 은밀하게 세력을 키우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하늘이의 특별한 힘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하늘이의 힘이 생명의 고리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민주는 이 사실을 직감적으로 알았다. 그의 형사 시절의 감이 다시 발동했다. 그는 불길한 기운을 느꼈고 하늘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강한 충동에 휩싸였다. 그는 하늘이에게 과거 프로젝트 제네시스의 배후에 숨겨진 또 다른 세력이 있을 수 있음을 경고했다. 하늘이는 민준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였다. 그녀는 이미 자신의 힘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어느 날 밤, 민준의 재단에 익명의 제보가 들어왔다. 제보자는 프로젝트 제네시스의 잔재들이 은밀하게 활동하고 있는 장소와 그들의 새로운 계획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그들은 또 다른 아이를 납치하여 생명의 고리와 연결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었다. 민주는 제보를 받고
충격에 휩싸였다. 역사는 반복되는가? 그는 과거에 악몽이 되살아나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하늘이는 민준과 함께 이 사건을 파헤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의 힘을 사용하여 그들의 위치를 파악했다. 푸른빛이 그녀의 손에서 뿜어져 나와 허공을 가리켰다. 그들이 숨어있는 곳은 도시 외곽에 버려진 지하 벙커였다. 과거 군사시설로 사용되던 곳으로 접근이 매우 어려웠다. 민준과 하늘이는 김 할머니에게 찾아갔다. 김 할머니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결국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구나. 그들의 탐욕은 끝이 없으니. 하지만 걱정 마라. 너희는 혼자가 아니다. 김 할머니는 민준에게 새로운 목걸이를 건네주었다. 그것은 푸르미가 사용했던 목걸이와 같은 문양이 새겨진 것이었다. 이것은 푸르미의 영혼과 연결되어 있다. 위험에 처했을 때 이 목걸이가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할머니의 눈빛은 따뜻했지만 그 안에는 알 수 없는 슬픔이 드리워져 있었다. 민준과 하늘이는 지하 벙커로 향했다. 벙커 입구는 철문으로 굳게 닫혀 있었고 주변에는 보이지 않는 감시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었다. 민준은 형사 시절의 경험을 살려 경비 시스템을 무력화하고 벙커 안으로 침투했다. 벙커 안은 어둡고 습했으며 알 수 없는 기계음이 낮게 울려 퍼졌다. 민준과 하늘이는 조심스럽게 복도를 따라 걸었다. 그때 그들의 앞을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막아섰다. 그들은 프로젝트 제네시스의 잔재들이었다. 그들의 눈빛은 차갑고 잔인했다. 감히 여기까지 찾아오다니. 역시 박성철 회장을 쓰러뜨린 강민준답군. 하지만 이번엔 다르다. 우리는 너희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위협이 담겨 있었다. 민준과 하늘이는 그들과 맞섰다. 민준은 자신의 경험과 기술을 이용해 그들을 제압했다. 그의 움직임은 빠르고 정확했다. 하늘이는 자신의 특별한 힘을 사용했다. 그녀의 손에서 푸른빛이 뿜어져 나와 남자들을 향해 뻗어나갔다. 푸른빛이 닿는 곳마다 남자들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하늘이의 힘은 예상보다 훨씬 강력했다. 그녀는 빛을 조작하고 사람들의 움직임을 멈추게 할 수 있었다. 그녀의 힘은 아름답지만 동시에 위협적이었다. 그들은 벙커 안으로 깊숙이 들어갔다. 벙커의 가장 깊숙한 곳에는 거대한 실험실이 있었다. 실험실 중앙에는 유리관이 있었고 유리관 안에는 어린아이가 잠들어 있었다. 아이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듯했다. 아이의 주변에는 복잡한 기계들이 연결되어 있었고 알 수 없는 액체가 유리관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들은 아이를 생명의 고리와 연결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었다. 민준과 하늘이는 아이를 구하기 위해 실험실로 달려들었다. 그러나 그들의 앞을 마지막 남은 적들이 막아섰다. 그들은 프로젝트 제네시스의 핵심 간부들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민준과 하늘이를 막으려 했다. 그들의 싸움은 치열했다. 민준은 간부들과 격렬하게 싸웠다. 그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하늘이 또한 자신의 힘을 사용하여 간부들을 제압하려 했다. 그때 하늘이의 눈에 실험실 벽에 걸려있는 사진 한 장이 들어왔다. 사진 속에는 젊은 여자와 어린아이가 함께 웃고 있었다. 그것은 민준의 아내와 어린 하늘이의 사진이었다. 사진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무언가 적혀 있었다. 나의 마지막 희망, 이 아이를 지켜줘. 하늘이는 사진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그것은 엄마의 마지막 메시지였다. 하늘이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다. 그녀는 엄마의 희생과 푸르미의 희생을 다시 떠올렸다. 그녀는 그 모든 것을 헛되이 할 수 없었다. 하늘이의 몸에서
강렬한 푸른빛이 뿜어져 나왔다. 푸른빛은 실험실 전체를 뒤덮었다. 빛은 너무나도 강렬해서 간부들은 눈을 가리고 비명을 질렀다. 하늘이의 힘이 폭주하는 듯했다. 민주는 하늘이의 폭주하는 힘을 감지했다. 그는 하늘이를 향해 달려갔다. 하늘아, 멈춰. 내 힘을 제어해야 해. 민주는 하늘이를 품에 안았다. 하늘이의 몸은 뜨거웠고 그녀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른빛은 주변의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 했다. 민주는 하늘이를 끌어안고 그녀의 귀에 속삭였다. 하늘아, 괜찮아. 아빠가 널 지켜줄게. 네 힘은 세상을 파괴하는 데 쓰이는 것이 아니야. 세상을 지키는 데 쓰이는 거야. 민준의 목소리는 하늘이의 마음속에 깊이 울려 퍼졌다. 하늘이는 민준의 목소리에 반응하듯 서서히 진정되기 시작했다. 그녀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던 푸른빛도 점차 약해졌다. 그녀는 민준의 품속에서 눈물을 흘렸다. 아빠, 미안해요. 제가 너무 무서웠어요. 민준은 하늘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괜찮아. 너는 강하니까. 우리는 함께 이겨낼 수 있어. 민주는 하늘이의 손을 잡고 유리관으로 향했다. 유리관 안의 아이는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민주는 하늘이에게 아이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늘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자신의 힘을 사용하여 유리관을 파괴했다. 아이는 자유로워졌다. 그때 벙커의 천장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벙커 전체가 흔들렸다. 프로젝트 제네시스의 잔재들이 마지막 발악을 하는 듯했다. 민주는 하늘이를 품에 안고 아이와 함께 벙커를 탈출하려 했다. 그러나 벙커는 빠르게 무너지고 있었다. 그들은 탈출할 수 있을까? 민준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밀려왔다. 그는 하늘이와 아이를 지켜야 했다. 그들의 운명은 이제 그의 손에 달려 있었다. 지하 벙커는 굉음과 함께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천장에서는 거대한 콘크리트 파편들이 비처럼 쏟아졌고 바닥은 갈라지며 깊은 균열을 드러냈다. 강민주는 하늘이와 구출한 아이를 양팔로 감싸 안고 필사적으로 탈출구를 향해 달렸다. 그의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지만 두 아이의 생명이 그의 어깨에 달려 있다는 생각에 그는 초인적인 힘을 발휘했다. 아빠, 저기에요. 하늘이가 길을 가리켰다. 그녀의 특별한 힘이 위험을 감지하고 탈출구를 찾아낸 듯했다. 민주는 하늘이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몸을 날렸다. 무너지는 잔해들이 그들의 뒤를 쫓아왔다. 매 순간이 생사의 갈림길이었다. 그들은 아슬아슬하게 무너지는 통로를 빠져나왔고 마침내 벙커 입구에 도달했다. 입구 철문은 잔해에 막혀 있었다. 민주는 필사적으로 철문을 밀었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다. 안 돼. 그의 얼굴에는 절망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때 하늘이가 민준의 옆으로 다가섰다. 그녀의 눈에서는 강렬한 푸른빛이 뿜어져 나왔다. 그녀는 두 손을 철문에 대고 온 힘을 집중했다. 하늘이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른빛은 철문을 감쌌고 철문은 뜨겁게 달아오르며 서서히 변형되기 시작했다. 민주는 하늘이의 힘에 경외감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힘을 완벽하게 제어하고 있었다. 하늘이는 마지막 힘을 다해 철문을 밀쳤다. 쇠가 녹아내리는 듯한 소리와 함께 철문이 서서히 열렸다. 민주는 하늘이와 아이를 먼저 밖으로 밀어냈다. 그리고 그 자신도 마지막 힘을 다해 철문을 통과했다. 벙커는 그들이 나오자마자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거대한 폭발음이 울려 퍼졌고 먼지가 하늘을 뒤덮었다. 세 사람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살아남았다는 안도감과 함께 긴장이 풀리면서 온몸에 통증이 밀려왔다. 민주는 두 아이를 품에 안고 한참 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다. 그들은 모두 살아남았다. 아내와 푸르미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구출된 아이는 민준의 품속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민준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괜찮아. 이제 안전해. 하늘이는 아이를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아이는 하늘이의 온기에 위로를 받는 듯 서서히 진정되었다. 민주는 김할머니에게 연락하여 모든 상황을 알렸다. 김할머니는 그들의 무사 귀환에 안도하며 곧바로 사람들을 보내 그들을 구조했다. 민준과 두 아이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다행히 심각한 부상은 없었다. 프로젝트 제네시스의 잔재들이 숨어있던 지하 벙커의 폭발은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민주는 언론 앞에서 다시 한번 진실을 폭로했다. 그는 블랙스톤 그룹의 잔재들이 영생 프로젝트를 재개하려 했으며 그들의 새로운 희생양이 될 뻔했던 아이를 구출한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다. 민준의 용감한 증언과 함께 벙커에서 수거된 증거물들은 프로젝트 제네시스의 잔혹한 진실을 낱낱이 드러냈다. 언론과 국민은 다시 한번 충격에 휩싸였다. 프로젝트 제네시스와 관련된 모든 이들이 법의 심판을 받았고 사회는 다시금 생명의 존엄성에 대해 깊이 성찰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민준이 설립한 생명의 고리재단은 더욱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비윤리적인 과학 연구를 감시하고 약자들을 보호하는 데 앞장섰다. 민준은 이제 단순한 영웅을 넘어 사회의 변화를 이끄는 존경받는 리더가 되었다. 하늘이는 구출된 아이를 자신의 동생처럼 보살폈다. 아이는 김사랑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었다. 사랑이는 하늘이의 보살핌 속에서 건강하고 밝게 성장했다. 하늘이의 특별한 힘은 더 이상 그녀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힘을 사랑과 희망을 전파하는 데 사용했다. 그녀는 위험에 처한 이들을 돕고 사회의 어두운 그림자를 밝히는 데 헌신했다. 그녀는 민준의 뜻을 이어받아 정의를 실현하는 데 평생을 바쳤다. 민준은 조용히 하늘이와 사랑이가 살아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번졌다. 그의 삶은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갇히지 않았다. 그는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그는 가끔 푸르미의 묘비 앞에 앉아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다. 푸르미는 민준의 영원한 수호자이자 영원한 친구였다. 민준은 푸르미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푸르미는 그의 삶에 가장 큰 선물을 남겨주었다. 강가마을의 김할머니는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셨다. 할머니는 민준과 하늘이, 사랑이의 소식을 들으며 흐뭇하게 미소 지었다. 할머니는 민준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생명의 고리는 영원하다. 사랑과 희생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너희는 그 고리의 일부가 되었으니 영원히 빛날 것이다. 민준은 가끔씩 아내와 푸르미가 자신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를 되새겼다. 그것은 단순히 복수나 정의 실현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과 용기, 그리고 희망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들은 민준에게 삶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 주었다. 세월이 흘러 민준은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다. 그는 여전히 생명의 고리재단의 명예이사장으로 활동하며 세상의 선한 영향력을 전파했다. 하늘이는 재단의 모든 일을 물려받아 민준의 뜻을 이어갔다. 사랑이 또한 성장하여 하늘이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다. 그들은 함께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어느 맑은 날, 민준은 하늘이와 사랑이와 함께 강가를 찾았다. 그곳은 3년 전, 그가 하늘이와 푸르미를 처음 만났던 곳이었다.
강물은 여전히 유유히 흘렀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의 마음속에 슬픔이나 두려움을 안겨주지 않았다. 강물은 그에게 희망과 생명의 상징이었다. 그는 강물에 손을 담그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의 귀에는 아내와 푸르미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그들은 그의 곁에 영원히 함께할 것이었다. 민주는 눈을 뜨고 하늘이와 사랑이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민주는 그들의 손을 잡고 강변을 따라 걸었다. 그들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그들의 눈빛에는 희망이 가득했다. 그들의 삶은 강물처럼 끊임없이 흘러갔지만 그 안에는 사랑과 희생, 그리고 용기의 이야기가 영원히 살아 숨쉬고 있었다. 개가 아기를 구하려고 강물로 뛰어들었다. 모두가 얼어붙었다는 그들의 영원한 시작점이었다.